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23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증시 전체는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비롯 일부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또 이렇게 하락하는 좀 반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증시 동향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또 0.76%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2.4% 올라가면서 또 한국 증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4,990포인트, 5,000포인트 전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0.7% 정도 올랐고요.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위주로,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큰 변화는 없었고요. 사실 그동안 코스피의 기관 투자자 매수세는 대부분 지금 금융 투자 위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 보험, 투시는 모두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수급은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세로 메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뭔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이슈가 터졌을 때 금방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른 것만큼 하락폭이 또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 봤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2.4%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 고점을 돌파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2.4% 그래서 993포인트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2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오늘 기관 투자자가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좀 코스닥에 많은 매수를 집중해 줬고요. 1조 가까이를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계속 또 상승을 이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다우, 나스닥 0.6%, 0.9%, 그 다음에 니케이는 부합 정도 진행되었고요. 상해종합도 최근에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증시 분위기 좋았고요. 트럼프가 또 EU와 관세에 대한 전쟁을 더 극화시키지 않고 좀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큰 이슈 없이 이렇게 증시가 또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환율은 1,467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고점 대비해서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상승을 계속 이어가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적절한 수준에서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 전체는 오늘 특별하게 이슈 없었고요. 오늘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약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2%, 0.3%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은 어제 우려되었던 천연가스는 좀 꺾이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 미국의 한파가 또 계속 이어진다면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는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도 어느 정도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4.2% 정도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단기간에는 좀 많이 올라왔었고요. 조금 더 안정감을 찾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국채 금리도 조금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분위기인데요. 한번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더 살필 만한 사항은 없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자력 테마 돌아와서 두산에너빌리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800원 올라서 4.2% 올라가고요. 93,8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는 상승으로 마감되었고요. 고점 부근에 또 위치를 시키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강하게 돌파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위아래로 계속 주가를 이 근처에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간 것이 좋긴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힘이 좀 부족해 보이고요. 향후 여기서 얼마나 오래 또 유지를 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고 1,300만 주 정도 거래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80만 주 매수를 하면서 연일 매도하던 부분을 꽤 매수를 해줬고요.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또 나오면서 기관 투자자도 6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고요. 일단 공매도 잔고 자체도 480만 주 수준에서부터 최근에 200만 주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하로 지금 감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주가가 높은 수준에서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해치의 형태로 이제 될 수 있는 공매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향후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 베팅이 좀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떤 명분이 딱 나왔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좀 오래 지루하게 움직였던 부분을 한 방에 또 뚫고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전에 이제 2007년 때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참 올라가기 시작할 때 몇 달 동안은 고점 부근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를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이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원은 뭐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주시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4.6% 올랐고요. 4,800원, 10만 8,8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에 뭐 원자력 테마 중에 가장 강한 모습이고요. 12만 원까지 오늘 급등을 했다가 좀 아쉽게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럼 뭐 계속 이제 힘받을 만한 상황이고요. 거래량 증가하면서 또 윗골이 달았지만 골이 메워가면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죠. 30만 주까지 들어왔고요. 기관 투자자는 46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오늘은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좀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을 좀 뱉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현대건설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전기술이고요. 2.3% 정도 올라서 14만원. 한전기술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유사하게 고점 라인에서 좀 자리 잡고 있고요. 이미 박스권 돌파하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분위기라서 이제는 소식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82,000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27,000주 매수하면서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최근에 한전기술 많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S&T 에너지는 4만원을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850원 올랐고요. 2% 정도. 참 감질맛나게 60일선 근처를 계속 터치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근을 이제 횡보를 시키면서 음운구름이 좀 얇아지는 구간을 뚫고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조금씩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탈하고 있지만 사모펀드에서 매수해주고 있고요. 향후 계속 좀 물량을 모아가는지도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BHI는 6% 정도 올랐고요. 3,800원 올랐습니다. 66,600원. 서서히 이제 위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어느덧 이제 윗꼬리를 메우고 고점 라인을 조금 더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중반으로 이제 도달을 했고요. BHI 시장 상황도 좋고 실적도 좋고 재무 상황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좋기 때문에 하는 순간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계속 지켜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330만 주 거래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48만 주, 50만 주 가까이 매수를 또 했고요. 이렇게 뭐 연일 매도하는 거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매수를 하고요. 기관 투자자는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BHI도 강합니다. 상한밴드도 적절한 내에서 이제 받쳐주는 모습이고요. 오늘 3% 올라서 29,150원. 그래서 60일선과 120일선 사이에서 좀 지지를 하고 횡보 구간을 만들고 있는데요. 한번 이제 뻗어나가는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가 프로젝트라든지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심 받을 때 성원밴드 갑자기 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관 투자자 위주로, 금융 투자 위주로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최근 이 많은 매수량은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향후 움직임을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웅이 150원 정도 하락했고요. 31,050원입니다. 오늘도 이제 중간중간에 상승 하락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줬고요. 조금 이제 계속 누가 터치를 하는 듯한 모습이죠. 그래서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고 계속 눌러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상승폭이 나오면서 최근에 계속 저점 라인을 높여가는 형태이고요. BHI와 차트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태웅도 마찬가지입니다. BHI처럼 갑자기 하는 순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는 것이 보여지고요.
금은구름 하나씩 돌파하면서 이제 121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조만간 이제 명분이 나오게 되면 전고점까지는 아주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향후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5,000주 정도 매도했고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이탈하지만 기관 투자자가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세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확실히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연기금 투자자는 크게 뭐 더 매수는 하지 않고 있지만 계속 뭐 기관 투자자 움직임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진이고요. 우진도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마찬가지죠. 윗골이 달면서 좀 의도적으로 좀 눌러지는 그런 모습이 좀 있고요. 네, 190만 주 정도 거래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크게 올랐는데도 크게 뭐 조정받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이제 잘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네, 우진은 큰 걱정도 없고요. 오늘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좀 매도를 했지만 사실 뭐 큰 양 아닙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좀 멎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매수를 시작하는 그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35,000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보성파워텍 1.2%, 1.3% 정도 하락했고요. 7,760원. 그래서 점점 이제 눌러지고 있습니다. 고점 라인 부근에서 이렇게 내려앉고 있고요. 박스권 한참 이제 횡보하다가 좀 올라가는 그림 나왔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끌지 모릅니다. 보통 이제 이 수급을 보면 한참 이제 좀 횡보할 때 점점 떨어뜨리면서 결국엔 다시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그림을 좀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런 가벼운 종목들. 그래서 그 명분이 이제 언제 나오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은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보성파워텍이겠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술도 이렇게 네, 쭉 뻗어서 상한가 좀 몇 번 치고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뭐 올라간 만큼 하락폭도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 돌파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올라갈 만한 명분이 언제 주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이 정도로 확인했고요. 서서히 이제 저점 라인이 높아지고 있고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로보틱스 한참 오르고 2차 전지도 한참 오르고 반도체도 한참 오르고 최근에 이제 좀 우리도 갈 때가 되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이제 좀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떨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다. 올해 이제 3주, 이제 4주차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급할 필요 없습니다. 코스피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 내 종목이 좀 더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이 조급한 마음이 더 생길 텐데요. 그때 이렇게 크게 흔들었을 때 많이 이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반기로 갈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면서 이 원자력 테마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슈들을 계속 주시를 하면서 천천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건설은 최근에 강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또 이제 수주 잔고도 있었지만 실적도 좋을 거라고 예상되었지만 이 MSCI 편입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분기 MSCI가 있고요. 그때 이제 현대건설이 편입 기대감이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고요. 1월 30일까지 이제 그 수급이 집중될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차주에도 좀 좋은 움직임이 예상되는데요.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다면, 그 MSCI 이슈로 급등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 신규 진입은 주의를 해주시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장기 투자인인 만큼 네, 이제는 원전 테마가 다시 불이 붙을 때까지는 계속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습니다. 올해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시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SMR도 마찬가지 서서히 시장이 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10만원 이상으로 증권사들이 다 목표가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웨스팅하우스가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불가리아 원전 2기와 폴란드 원전 3기 등 원전 사업을 위한 기자재 발주를 진행할 거다.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현대건설은 사실 오랫동안 이 수주를 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아왔는데요.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2012년 이후에 웨스팅하우스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로 다시 연결이 되는지 거의 유력하지만 그걸 확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물꼬가 이제 트이는 순간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한 모든 대형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만 벌써 5기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뭐 추가로 수주할 것들이 많고, 뭐 슬로바키아라든지 혹은 뭐 튀르키예 원전도 이제 할 거고요. 사우디도 일단 우리나라 원전으로 할지 아니면 에피천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있고, 여러 플랜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 건설하는 그런 부분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엮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페르미 아메리카와 텍사스주에 이제 건설하는 이 대형 원전 4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됩니다. 뭐 향후 시장은 계속 좋아질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잔고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향후 몇 년 동안. 그래서 영업이익도 지금 뭐 1조 원대 수준이지만 향후 이제 2, 3조 원까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대형 원전 건설에서부터 SMR로 점점 체질 전환을 할수록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업이익은 급격하게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움직임이 나올 거고, 네,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UAE ENEC가 원자력 공사가 캐나다 소형 모듈 원자로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캐나다 연구기관과 원자력 연구 개발, 그리고 역량 강화를 협력하기로 했다. 그래서 AI와 로봇공학 등 활용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UAE가 이 소형 모듈 원전, 대형 원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이제 중동에서도 저런 SMR에 대한 기술을 검토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또 중동 진출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DLENC의 파트너인 테레스트리얼이 이제 미국 에너지부와 4세대 원자로 시범 생산 프로젝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첨단 핵연료 생산 시설을 건설을 본격화하고 통합 용융염 원자로 상용화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테라파워 말고도 저런 이제 테레스트리얼이라는 또 기업도 있고, 미국에 점점 이 SMR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을 위한 그런 원전 SMR 말고도 이제는 선박 쪽에서 이렇게 SMR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HD 현대 정기선 회장이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빌 게이츠와 또 만나서 2030년에 무탄소 컨테이너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재회였고 탄소 없는 항로를 향한 기술적인 도전입니다. 그래서 SMR 추진선으로 조선업 재편을 주도를 한다라는 기사인데요. 전 상당히 가능성이 높고 상당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 SMR 추진선이 상용화되는 순간 이 선박 기업들에 대한 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장기적으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또 SMR 자체가 선박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SMR 생산 기업들도 엄청나게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2030년 상용화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실증 선박을 건설을 하기 시작할 텐데요. 곧 그 관련 계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 기술을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탈원전을 외치던 이제 독일 총리도 탈원전 재검토를 공식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독일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행사에서 자국의 전면적 탈원전 결정이 엄청난 실수였고 경제에 매우 큰 비용을 초래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이 2000년에 확정이 되었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직후 가속화가 되었는데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에 초점을 맞췄죠. 요까지는 이제 한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했고 2023년 4월 2호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독일어라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끝내고 60년간 원자력 발전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결과가 지금 독일의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잘 말해주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늘려놨는데 그 공백을 LNG로 메워왔는데 하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그 LNG의 공급이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고 기저에너지원이 부족한 채로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프랑스의 원자력 에너지를 수입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근데 이 원자력 에너지도 최근에 이 프랑스 내에서도 전력 문제가 좀 생겼고 유럽 전체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독일 자체가 계속 에너지 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의 데이터 센터, AI,
로봇 이런 이 기술이 독일과 엮여 있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최근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주도권 자체가 에너지로 왔는데 그 에너지를 잘 생산하고 유지해왔던 아시아 시장,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트렌드를 빨리 따라가고 있는 미국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가 중요한데 독일 총리도 그것을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의 이제 8개 국 원자력 규제 기관이 프랑스 EDF의 뉴워드 SMR 공동 설계 검토를 착수했습니다. 이제 프랑스 EDF도 SMR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체코 원전에서 우리나라에게 졌기 때문에 이를 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EDF도 SMR 시장이 이제 뛰어든다. 그리고 이거는 어제 소개드렸던 소식인데요.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이 AI 전력 확보를 위해서 원자력 기업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그래서 알리바바조차도 이제 원자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원자력 근처에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봤을 때 이제 뭐 국민 여론도 좋고 12차 전력 수급 개봉 계획 이미 결정되었고 그 12차 전력 수급 개봉 계획 이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뭐 반대에서는 계속 이제 그게 신중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다 결정된 거를 또 여론조사를 했던 그 자체가 너무 신중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원전 전문가 일부는 또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신규 원전이 20기까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전 비중이 38%까지 2050년까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20개를 지어야 된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이 수명을 다하는, 그죠? 수명이 끝나는 원전이 향후 이제 10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10기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한 7에서 8기가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옛날 모델들은 650기가트도 있고요. 네, 650메가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합치면 7, 8기가트가 될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 공백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2050년까지 계속 가동률을 높였을 때 그 원전 내부에 있는 수조가 꽉 찼을 때 또 이제 핵 폐기물을 옮겨야 되겠죠. 건식 저장 장치에 이제 옮겨서 그것을 이제 핵 저장 장치에 맥스터에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런 것들이 원전이 가동 중단을 하고 몇 개월 동안 또 뭐 운용이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2050년까지 38% 유지하려면 신규 원전을 2기 갖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대형 원전의 개수를 늘리든지 SMR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든지 그런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30년까지 10개를 짓겠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 전력을 생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향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도 지금 수명을 다하는 원전들이 2030년대, 40년대 가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지금 30년까지 착공을 들어가서 2040년에는 이제 완공해서 하나 둘씩 돌려야지 그 커버가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이제 수명을 다하는 원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40년, 50년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원전 해체 시장이 개화를 할 거고요. 그때 이제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지금 이 반도체, 자동차는 잘 나가고 있지만 그 전기요금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철강, 석화 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산업용 전기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 철강은 특히 전기로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향후 이전 몇 년 동안 계속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려왔고요. 주택용보다 계속 산업용 위주로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정치적인 영향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 EU 자체가 결국에는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LNG에 대한 가격 변동성에 의한 에너지
적자 비용을 지금 기업으로부터 다 뺏어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LNG 가격 여전히 높습니다. 지금도 4.9달러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그죠? 몇 달 만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팍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LNG의 비중이 높을수록. 그래서 이 LNG도 꼭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LNG 생산국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LNG 생산국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알래스카, 뭐 그린란드, 뭐 이런 쪽에서 LNG를 뽑아내서 본인들이 쓸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해서 써야 되는데요. 그 가격이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크다면 그 에너지를 계속 안정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에 둔감한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고 그 에너지 중에 하나가 원자력 에너지다. 우라늄 가격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그 에너지에 대한 이 교체 주기가 상당히 길고 그리고 그 가격 자체가 전체 에너지 대비해서 비중이 작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겁니다. 에너지 가격만 따지면 사실 재생에너지가 더더욱 좋죠. 너무 좋은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가장 큰 문제가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다. 비상 시기에 이 급하게 투입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거는 ESS로 할 수 있겠지만 ESS를 얼마나 많이 늘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자체도 돈이고 혹여라도 이제 기후에 대한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와서 예를 들어 뭐 화산이 터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이제 폭설 기후가 와서 한 2주 동안 태양광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ESS도 돌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2차 전지의 가장 큰 문제는 기후가 이제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이제는 효율 자체가 떨어집니다. 2차 전지 자체가 용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전기자동차 계절마다 주행거리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에너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원자력 에너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머스크가 또 언급하기를 오늘은 이제 태양광 데이터 센터 우주 건설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타쉽 우주선에다가 태양광을 실어다가 태양광을 이제 펼쳐서 우주에다가 건설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돌려서 소형 데이터 센터를 각각 통신으로 엮어가지고 학습을 하겠다라는 그런 거미줄처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도이고요. 아이디어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많이 올리기 위한 이 위성이 얼마나 많이 들까라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각각 링크시켜서 학습시켜서 다시 지상으로 보내는 그런 상황이 이제 얼마나 또 이렇게 거리에 대한 이 영향도가 있을까. 그리고 태양풍을 그대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우주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서 여러모로 아직까지는 도전적인 그런 기술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 주시를 해볼 기술이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좋아지게 된다면 사실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죠. 데이터 센터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머스크 자체는 AI가 5년 후에 인류 전체보다 똑똑해질 수 있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향후 이제 5년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계속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요. 기술 자체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갑자기 판 뒤집듯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뭐 완전히 새로운 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면 기존 우리가 유망하다고 생각했던 기술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요. 근데 이 에너지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 계속 우리가 주시하고 투자할 만한 근본의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향후 계속 주목받을 거고요. 원자력 발전에 올인한 기업들이 아니죠. 원자력 발전도 하고 풍력 에너지도 하고 현대건설은 뭐 태양광 에너지도 하고 다 합니다. BHI도 LNG도 하고요. 여기도 LNG 피팅도 하고요. 태용 같은 경우도 뭐 우주항공도 하고 뭐 조선업도 하고 뭐 다 합니다. 우진도 뭐 계측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계측 기업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도 EPC 사업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도 테마가 원자력으로 묶였을 뿐이지 일단 이 기업들 다 이제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에너지 시장 계속 주목받을 거고요. 이제 사이클 다 돌았죠. 반도체도 한번 갔고 그 다음에 저기 우주항공도 한번 갔고 그리고 자동차 로보틱스도 한번 갔고 그리고 하나 뭐가죠? 2차 전지도 한번 갔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될 게 뭐 조선 테마
그 다음에 원자력 테마, 뭐 방산 테마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방원이 다시 주목을 받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는 트럼프가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력, 한미 조선업의 협력이 또 언급되는 시기가 돌아오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 주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